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불공정 거래, 그게 뭔가요? 도를 넘은 학원 체벌, 10년 전 채무 받을 수 있나? 중고거래 못 믿겠어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코너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은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제 오늘은요,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럼 그동안 지급했던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소송 비용 청구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소송 비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뭔가 소송을 할 때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소송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소송 비용을 청구할 때 이제 범위라고 할까요? 이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그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요. 다양한 비용을 지급하시게 되는데요. 소송에 관해서 지급한 비용 중에서 소송 비용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을 소송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이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비용과 형사소송법상의 소송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비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요. 소송에 관하여 법원 및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일당 및 여비와 특별요금, 증거조사에 요하는 법관과 서기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 기타, 통신비, 공고비, 송달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드는 법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송상의 구조가 부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예납을 시키고 예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에서 있어서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네. 법원이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1심 수수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정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행정소송상의 비용에 관하여서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은데요. 취소 청구가 사정 판결로 기각이 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이 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피고가 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형사소송비용법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 내의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는 공판에서 소환한 증인, 통역인, 감정인의 일당, 여비, 그리고 숙박료와 보수가 포함이 되고요. 네.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국선 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하는데요. 형의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을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부담을 시킬 수가 있고 고소인이나 고발인, 상소 취하자에게 부담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해서 이를 완납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의 진술을 위한 집행은 이를 검사가 행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와 그리고 이제 형사 소송에서의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청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청구는요, 보통 통상 서면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소송 비용의 청구는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비용 계산서와 그 등본, 그리고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을 하는데요.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 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이 하나에 제출을 하고요. 네. 즉 인지대나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들은 명백하기 때문에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더불어 이제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비용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용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소송 비용의 계산은요,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 항목이 민사소송 비용 관련된 법률에 비추어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액수가 정해진 것인지 여부, 그런 것에 관해서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상대방이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을 해서 그 액수를 확정하게 되고요.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가 된 것으로 보고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 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 총액을 산출하고 확정한 이후에 분담 비율에 따라 각자가 분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를 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쪽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기재가 된 경우에 네. 원고의 비용 상환 청구액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그다음에 자기 부담분 그리고 피고가 지출한 금액과 자기 부담분을 거쳐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 채무자가 기일 이후에도 만약에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네, 이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결국 이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강제집행이라고 함은 이제 소송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가 소송 비용의 확정액이 결정이 된 이후에 송달이나 확정 증명 그리고 집행문을 이제 첨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합니다. 강제 집행을 이제 협의로 설명을 드리면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 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의미하고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고요. 이제 강제 집행을 광의로 설명을 드리면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이제 강제집행은요,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요. 재산권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물권, 채권, 인격권, 신분권 등이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좀 다르고 채무명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와는 좀 다릅니다. 다만 이제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강제집행의 범주에 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집행은요, 이제 채권자의 신청이 필요한데요. 근데 네. 이행 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권은 이제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채권자가 권리의 실현을 원하지 않는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고요. 네. 채권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시려면은 집행령을 갖춘 집행권원이 필요한데요. 네. 집행권원 중에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이제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 판결,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또 채무자에게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재판에서 이제 승소했을 때 소송 비용에 대해서 내가 청구를 하고 그리고 어느 범위에까지 소송 비용으로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률 상담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예. 네,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는 대신증권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주식 거래를 하면서 매수할 때는 네, 이렇게 그 규정 내에 그저 걸어놓고 밑으로 걸어놓고 매수를 합니다. 그쵸. 예, 그 거래를 밑으로 걸어놓는 거를 여러 번 걸어놨다고 해서 그 불공정 거래라고 어거지를 해서 그 매매를 중지시켜 버리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주식 거래를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할 때 그 예. 가격보다 시장가보다 이제 낮게 이제 사실은 가격을 걸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죠? 그저 걸어놓고 내려오면은 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서 이제 거래를 하셨는데 예, 이게 지금 불공정 거래를 했다라면서 이제 증권사에서 증권 거래를 막아놓은 상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게요. 이제 제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는데요. 보다 자세하게 좀 상담 나눠 보실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예. 네,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매수가 어려워지신 상황이신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마 증권사에도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고 뭐 하실 수 있는 이의 조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고 어떻게 뭐 이의를 하셨다든지 사실관계 확인한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하는 증권회사 직원이 네. 두 번, 세 번 정도 전화가 왔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은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데 네. 그 전부터 그렇게 했고 나는 규정에 위반된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싸게 사야 이익이 나잖아요. 네네.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놓고 항상 매수를 했는데 그걸 불공정 거래라고 하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네. 매매 거래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지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뭔가 서면으로 문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전화상으로 난 네.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 하니까 그러면 직접 그 금융감독원으로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들으신 거고, 근데 이제 뭐 따로 자료를 제출한 건 없으시고, 그럼 전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들으시고, 이거를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 거고요. 그랬어요. 네네. 이 신청을 금융감독원에 했어요. 아, 하셨어요? 네네. 예. 근데 답변은 안 왔더라고요. 안 왔어요. 아직. 혹시 그거를 언제쯤 하셨어요? 그게 12일 날 했어요. 12일 날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전 통지도 나올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기간에 지금 심의를 그러면 지금 금융감독원에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절차는 제대로 지키신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하고 이제 조정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 만약에 확실한 조치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미리 통지를 할 건데 아마 심의 기간 중에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뭐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게 아마 이제 내부자 거래를 하신 건 아니신 것 같고 아마 이제 뭐 시세 조정 뭐 이런 부정 거래 정도로 좀 추정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억울하게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금융감독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결과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하면 한 10일간 그 매매 거래 정지를 했는데 그 사이에 손해 나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뭐 부당하게 이런 그쪽에서 부당하게 증권사에서 이런 걸 제재를 했다.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과실 책임을 묻을 수도 있기는 해요. 법률적으로 그렇긴 한데 이게 정말 부당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에 따라서 이제 하신 건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거를 길게까지 심의를 하지는 않고 다만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은 좀 소요가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심의를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는 또 이의 절차를 30일 내에 하실 수가 있기는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우선 기다려 보시고 거기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 결과가 상담자분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증권사에서 그런 과실로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증권사 쪽에 사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거기 증권사 입장에서 이거를 제재할 실익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근거 없이 본인들이 실수한 건지는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증권사 직원도요. 네. 증권사 직원도 그거는 내가 말하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맞고. 네.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뭐 주식 거래하시면서 뭐 어떤 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이게 보통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누가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거래하면서 무슨 그 사이가 좋지 않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세요? 네. 그러면 뭐 자체적으로 인지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모든 사람을 불공정 거래 조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아마 인지했던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거가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불공정 거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조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조치가 됐다는 것만으로 뭐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사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야지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없이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조치에 대한 거가 서면으로 올 테니까 그거를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근거를 보시고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시거나 납득이 안 되시거나 이거는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더 있으실까요? 됐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상담자분께서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 놓고 계신 것 같고,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금감원에도 일단은 본인의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답이 오면 내가 이걸 법적으로 정말 조치를 취할지 아닐지를 좀 결정을 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주식 거래를 하시다가 이제 뭐 불공정 거래다라고 이런 뭐 조치를 받으셔서 억울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주식 하시면서 불공정 거래라는 단어를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불공정 거래라는 것은 크게 이제 시세 조정을 하는 경우, 주가 조작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이제 내부자의 어떤 관계인을 통해서 비밀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부정 거래를 하거나 시장 질서를 이제 교란하는 행위, 그리고 단기 매매 차익을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주식 소유사항 및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이렇게 크게 불공정 거래로 모아서 이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조치가 금융감독원의 자체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민원 제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시면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진행을 하시고 다시 한번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판단을 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이의를 하실 수가 있으시다 보니까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에 취하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시고 본인들이 이제 이런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시고, 혹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꼭 출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무턱대고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최종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적으로 이제 거래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뭐 금감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준다라든지 어떤 뭐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좀 임하셔서 우리 상담자분의 의견을 좀 전달하시고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1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며칠 전 아이가 학원 선생님에게 맞아서 엉덩이에 심한 피멍이 들어왔습니다. 왜 맞았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학원 숙제를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숙제를 안 했거나 시험 성적이 많이 떨어졌을 때마다 손바닥, 엉덩이 등을 회초리로 맞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학원에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학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공지했다며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미리 공지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체벌하는 학원,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이가 학원에서 회초리로 이렇게 체벌을 당해서 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체벌이 금지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체벌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학원의 경우는 실제로 어떨까요? 네, 이제 뭐 학교는 사실 뭐 공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학원 이제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광의 개념으로 하여서 신체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체적인 학대 행위에 포함되는 이런 체벌은 사실 금지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이는 또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체벌할 수 있는 권한, 특히 신체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사실 워낙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민감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하고 이제 혹시나 이게 좀 아동학대로 오해가 될까 봐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우리 상담자분의 아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원에서는 이렇게 체벌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상담자분께서 가장 궁금하신 건요. 아이를 체벌한 학원에 대해서 이거 아이 때리면 안 되는데 엄연히 이제 때렸다 폭행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폭행죄로 고소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네, 이제 만약에 이 사연이 아동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폭행죄라든지 상해죄가 적용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아동 관련된 범죄에 관해서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이라는 법률이 특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적인 폭행이 아니라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법 등을 적용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네, 이게 피해자가 이제 성인이 아니고 아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구한테 맞았으면 이제 폭행죄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좀 다르게 이제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는 여지도 더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학원에서는 이제 우리 상담자분이 이의 제기를 하니까 아니 사전에 미리 다 공지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학원의 말대로 학부모에게 뭔가 이제 동의서라든지 이런 공지를 사항을 보내서 동의를 받고 내가 체벌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학원 측에 책임은 없는 걸까요? 네, 이제 이거랑 관련돼서는 이제 형법상의 어떤 법리가 있는데요. 이제 네. 피해자 승낙이라고 해서 폭행을 하더라도 내가 폭행하는 것을 감수하고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승낙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법리가 있어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공지 자체를 동의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더불어 이제 아이가 어쨌든 피해자인 상황에서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이거에 대해서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요. 우선은 이제 법정 대리인도 피해자의 승낙의 어떤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아동에 대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보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법정 대리인이 부모가 이거에서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피해자 승낙으로 보아서 처벌을 피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공지만으로 이를 자신의 자녀를 체벌해도 된다, 특히 신체에 손상하는 정도의 어떤 체벌을 가해도 된다라고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원 측의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 그게 이제 대상이 피해자가 아이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할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의 체벌이 장기화되거나 이 정도가 심한 체벌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글쎄요, 단순히 체벌을 넘어서서 뭔가 학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체벌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심한 정도의 체벌을 하게 되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법률적으로 아동 학대는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이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걸 아동 학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안처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의 경우에는 당연히 아동 학대에 포함이 되고요. 이는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동복지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도 그렇고 사실 이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를 이렇게 체벌하고 때리는 학원을 마냥 좀 믿어주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이제 내가 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이를 때렸고 나는 여기 더 이상 못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학원비를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런 사안에서는 사실 아이가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행을 다 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사적으로 이걸 채무 불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수업을 한 범위 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지급의 의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곳인 줄 알았으면 학원에 보내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뭐 착오로 취소를 하고 다시 반환을 청구하거나 혹은 일부 수업한 범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반환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 굉장히 마음이 좀 심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아동 학대 행위가 있고 나서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속상한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원의 이유에 대해서 따져서 물었는데 학원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답답하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셨을 때 학교든 학원이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때린 것이 회초리를 이용해서 때렸다고 하니 이런 관련된 자료를 조금 습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아이의 상처 부위나 이런 거에서 많은 증거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부분을 다쳤는지 이런 걸 병원에 데려가셔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다고 하면 최소한 핸드폰으로라도 촬영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련한 선생님한테 확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그리고 지켜본 학생들이 있는지 혹은 다른 선생님이 있는지 등 증인이나 어떤 물적 증거를 좀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 사후적인 조치에서 좀 억울함을 덜하는 방법이시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체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당시에 뭐 영상을 담아놓은 CCTV 영상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지켜본 다른 아이들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증거를 잘 수집한 이후에 그래도 학원 측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안 되면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10년 전 지인 모임에 갔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큰 사업을 한다고 했고 외모도 매력적이고 성격도 무척 외향적이었죠. 지인 모임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 저도 그녀에게 호감이 컸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그녀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상당히 쳐준다고 해서 빌려주게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돈을 약간 빌려줬는데 바로 갚길래 이번에도 믿었죠. 그런데 3억을 10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안 돼서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니 그녀의 집이며 상가며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남편 앞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10년 전에 알게 된 한 여성에게 3억 원이라는 돈을 이제 선뜻 빌려줬는데 이게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앞으로 된 이제 재산이 지금 없는 게 가장 좀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도 3억 원이면 이제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 10년 전이면 이 우리 상담자분에게는 더 큰 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10년이나 우리가 기다려준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0년 전 채무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소멸시효라는 것이 완성이 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래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딱 10년인데 사실은 이제 10년 가까이 된 시간인지 아니면 10년을 지금 아예 훌쩍 넘었다는 것인지도 조금 불분명한 그 측면이 있어서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0년 전에 빌려준 돈입니다. 시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소멸시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앞서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연의 경우에 이제 10년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상담자분들이 이 날짜 같은 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날짜를 봤는데 9년에서 뭐 300일 정도 지났다거나 하는 등 이렇게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소멸시효라는 거를 이제 신경 쓰실 이유가 없는데, 이제 만약에 10년이 넘은 경과하신 상황이시라고 하면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제 제도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이제 기재된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빌려준 돈이 맞고 받을 돈이 맞지만 그 기간이 10년이나 경과를 했으면은 이것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받을 채권이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려는 것인데요. 이 사안의 같은 경우에 이제 대여금의 경우에는요. 그나마 장기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고 이 소멸시효가 지금 10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을 계산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그런데 10년을 경과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이제 아닙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소멸시효의 제도에는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다라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또 이런 10년이 지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소멸시효 중단이 뭐 재판상 청구를 한다거나 하는 법률적인 절차도 있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서 중단이 되고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 시간은 소멸시효의 기간에서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세 내용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사실관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셔서 이것을 변제 독촉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뭐 그분이 갚겠다,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상세 내용에 따라서 청구를 하실 수도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또 재산을 모두 남편에게 돌려놨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성 앞으로 된 재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어쨌든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그 여성의 이제 배우자의 명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서 이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부부이니까 같은 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법률에 따라서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소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채무를 그쪽에다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쵸. 이제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사람이 진 빚에 대해서 뭐 너가 부인이니까 대신 갚아라, 아니면 남편이니까 대신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돈을 갚기 싫어서 내가 이걸 일부러 이제 남편 명의로 다 이제 돌려놓은 경우라면 그러면 좀 어떨까요? 네, 이제 명의를 돌려놓은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당사자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이전을 해놨다,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야 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사행의 취소 소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배우자의 재산을 당사자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이제 돌리고 그 채무자로부터 출심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행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이제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혹은 뭐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 자신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를 하고요. 만약에 강제 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사행 취소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와서 다시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여성이 내가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못 갚는다, 나 그냥 파산 신청이라든지 뭐 개인 회생이라든지 이렇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떨까요? 네, 이제 그 채무자한테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채무자가 재산이 증가할 때까지는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뭐 회생파산의 제도가 사실 뭐 그 채무를 아예 영원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보다는 통상적으로 그 채무자의 채무를 좀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훨씬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뭐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실 것 같고,
같고 이런 절차가 개시가 되면 채권자들에게 통지가 가는 게 일반적이고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게 되면 또 이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일부라도 회복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사실상은 전액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금전 거래를 할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좀 반드시 써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용증 작성할 때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제 차용증에는요, 꼭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의 당사자의 이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그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상환 일자는 언제고, 대여 일자는 언제인지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서명 날인을 하시고, 거기에 당사자 신분증을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공증도 인증인지 뭐 공증인지 등에 따라 효력이 다르기도 하고 꼭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자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꼭 아니시더라도 차용증 정도는 서로 기재를 하시는 게 향후의 분쟁 예방에 좀 효과적이고 공증은 이제 하시는 건 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뭐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막역한 이런 친구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뜸 이렇게 차용증 쓰자라고 하면 굉장히 좀 우리 문화에 비춰봤을 때 좀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이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합의서가 없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혹은 차용증 같은 걸 받은 게 없어서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가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가급적이면 차용증이라든지 계약서를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서면으로 기재를 했을 때는 구두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자라든지 그리고 상환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서면을 남기시면 좀 정확하게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조건부로 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복잡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이 계약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 여성분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지금 10년 정도가 지난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하시니까 가장 먼저 이 소멸시효 완성이 된 채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한 그런 경우라고 하신다고 하면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빠르게 이제 법원에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승소 판결이 나게 되면 이후에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샀는데요. 사진을 보니 상태가 좋았고 판매자도 3주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새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배송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물건을 받아보고 놀랐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들이 많았고 액정도 일부 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주를 사용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판매자에게 파손된 부분을 말해주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책임이라면서 이 환불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굉장히 뭐 이제 잘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거 내가 사기 당했다 내지는 내가 생각한 그런 물건의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거래 플랫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중고를 거래하는 거 굉장히 편리해지고 좋은 점도 많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상담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4명 중에 1명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다라는 통계가 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고거래가 이제 늘면서 환불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이런 이제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나요? 네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고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분쟁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쟁뿐만이 아니라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의 특성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같은 범죄 행위도 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분쟁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플랫폼에서 구매한 이 중고 거래 상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제 환불 의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뭐 이거는 통상적인 물품의 매매 거래랑 동일하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 상담자 사연문처럼 뭐 사진과 동일한 물품이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했는데 예상과 다른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계약을 취소를 하시고 그러한 경우 상품을 반환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을 다시 환불받을 수가 있고요. 이는 통상적인 사업자와 개인 간의 거래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판매자가 실제 상품과 다른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자는 분명히 그 사진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 사진의 상태가 아닌 그런 경우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경우도 사실 뭐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과실의 범위로 판단이 드는,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고 그 제품을 보냈지만 섬세하게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런 경우는 사실 이것을 뭐 민사적인 해결 방안 외에 더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혀 사진과 다른 물품을 올려놓고 그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어떤 허위의 사진을 올려서 판매를 유도하고 그 돈을 편취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한 과실행위를 넘어서서 형사적으로 사기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파손이 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상품을 올려둔 판매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 판매자는 오히려 구매자인 우리 상담자분에게 당신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탓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시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시고 또 화도 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이분이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조롱을 한다는 것만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 사실 처벌을 묻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상세 내용을 보셔서 이 사진과 그때 올려놨던 사진과 그리고 실제로 받았던 물건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나 다른 사진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혹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기의 어떤 정황들이 보인다고 하면 이를 바탕으로 이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고 거래를 하면서 또 흔하게 일어나는 이제 사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돈을 입금을 했는데 돈만 받고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그냥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소액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소액이라도 이걸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실제로 수사가 가능할까요? 네, 실제로 뭐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꼭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당연히 경찰에서는 조사를 당연히 진행을 해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무상에서는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처리하는 것이 뭐 빨리 진행이 안 돼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고거래 같은 경우는 특성상 사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명의 피해자만 양산시키는 게 아니고 되게 대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누구한테 피해를 입은 뭐 피해자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이라도 직접 진행을 하실 수는 있지만 뭐 만약에 뭐 확인을 해보셔서 같은 가해자한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면 단체로 같이 접수를 하시는 것은 실무상에 조금 더 절차를 간이하게 하거나 경찰 협조를 좀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전하게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한 뭔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은 이 중고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배송을 보내고 이체를 한다는 점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물건을 받고 확인을 한 후에 그 동시 이행으로써 현금을 건네주는 것이 혹은 뭐 그 당시에 바로 이체를 하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중고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 물품의 가액에 비해서 그렇죠. 이동하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판매자가 업로드했던 그런 게시글 자체에 꼭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혹은 그리고 이제 URL 같은 거 기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혹은 뭐 영상 같은 거를 통해서 실제 물품에 하자가 없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시고, 현금은 이제 당사자의 계좌로 이체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많은 어떤 피해를 입진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은 이미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신 상황이시고 약간 피해를 보신 상황이신데, 일단은 지금 이 스마트폰의 가격이 얼마를 주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아주 적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환을 뭐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반환 청구를 하셔야 될 텐데요. 만약에 반환 청구를 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진행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 고소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조언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